사실 사춘기는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안 돼.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라고 강요하다 보면 바람을 정면으로 맞서면은 정말 태풍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터뷰는 사춘기 자녀 때문에 고민이신 부모님들께 해안을 나눠주실 분입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대기업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시다가 뒤늦게 다시 의대에 진학하셔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련을 하시고 현재 많은 가정의 행복을 찾아주고 계신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정미 원장님이십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글쓰고 강의하는 의사 최정미입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삼성 마음그린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드디어 두 아이의 육아를 졸업하고 이렇게 책까지 좀 내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 이제 내 아이가 낯설어진 부모들에게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 좀 어떤 부모님들을 위한 책인지 이 낯설어진 부모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춘기의 첫 징후가 낯선 표정, 낯선 말투 이런 것들이잖아요. 눈빛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집니다. 정말 내 아이가 맞나 싶고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럴 때 정말 부모님 그동안 최선을 다해 오셨는데 좀 물러나지 마시고 좀 더 버텨주시고 힘내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춘기를 겪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하고 사춘기를 앞두고 계신 이제 예비 사춘기 부모님들이 사춘기를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 좀 걱정의 대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또 이미 아이를 키워보신 엄마로서 사춘기는 어떤 부분이 특히 부모님들에게 가장 좀 힘든가요? 원래 양육 자체가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에는 사실 좀 행복합니다. 이제 뭔가 티키타카가 되면서 굉장히 좀 좋아요. 그런데 다시 사춘기가 몰아닥치면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건가? 우리 아이가 잘못된 건가? 실제로 외래에서 이제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인데 어느 날 아이의 목을 조르고 정말 베란다로 끌고 나가서 같이 죽자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정말 우리도 모르게 하게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아이하고 부모 양쪽 뭐 한쪽이든 혹은 양쪽이든 굉장히 좀 거친 반응,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친구 같은 부모가 된다는 것 이것은 환상에 가깝고 권위가 있는 부모다운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친구 같은 부모가 사춘기에서 굉장히 세게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게 친밀감은 가져가는데 권위를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권위라는 거는 최종 결정을 부모님이 그래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처럼 지내다 보면 이거를 제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이가 막 뭐 가지고 싶다고 하면 아유 그거 좀 뭐라고 내가 좀 더 안 먹고 뭐 안 사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사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 뭐 수백만 원짜리 운동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 아이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제안을 하려고 하면 아이가 도저히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최종 결정을 부모가 내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결정을 내려주고 반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지 이게 조금 잘 이게 구별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항상 권위라는 거는 남용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도 부모님의 유형을 먼저 좀 검사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님이 애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뭐 통제를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보통 나뉘어요. 그 중에 애정이 높고 통제가 높은 걸 권위형이라고 하는데 아이에게 본인의 것 학습 강요하고 이런 건 사실 애정이 별로 없고 아이의 상태에 관심이 별로 없고 통제만 높은 독재형이신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 대화해야 되거든요.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이도 동의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을 주는 게 진짜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독재형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스스로는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애정을 갖고 있고 아이를 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어떤 지점이 다를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학원을 가기 싫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부모님의 태도이죠. 독재형 부모님은 사실 가야 한다라는 명제가 먼저 있어요. 본인의 의견이 먼저 있으신 거죠. 아이가 왜 가기 싫어하는지 그러면 진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학원 자체는 좋지만 뭐 누가 싫을 수도 있고 또는 지금 그거보다 다른 게 더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그 권희영 부모님들은 그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아이랑 의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또 보니까 이제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은 진짜 이유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지나치게 아이에게 이제 자신의 욕구나 어떤 기대를 투영하고 과한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깊은 내면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쓰셨던데 각각 좀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8, 90년대의 부모님들 자체는 굉장히 돌봄을 뭐 많이 받거나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를 못하다 보니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좀 친밀했으면 하는 그 결핍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누군가와 하나가 돼서 정말 나 같은 어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대상을 갖고 싶은 게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정신분석적 용어로는 이제 공생의 욕구라고 하는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순간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해집니다. 사실 출산해 보신 부모님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아마 모성애와 부성애의 근간이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아이랑 동일시하면서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아이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기도 해요. 아이랑 하나인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서 분리되는 걸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아이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엄마가 어릴 때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공부를 뭐 열심히 했지만 집에서 안 보내줬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엄마는 공부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너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어릴 때는 듣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욕구가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투영되는 거죠. 그것도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결핍된 부분들을 아이를 통하여 잘 채우려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가까운 만큼 사랑해주고 또 멀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좀 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부모님에게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친밀감이 과하게 돼서 동일시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면 이 아이의 어떤 주체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결핍, 불안이라던가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이제 사춘기 시기에 대한 얘기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이가 막 눈을 뒤집고 큰 소리로 막 대드는 모습을 보일까봐 막 겁을 먹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대들면 기뻐하라. 부모를 이겨야 어른이 된다. 이게 어떤 의미고 이게 좀 앞에 그 권위형 부모가 돼야 된다는 말과 모순되어 보이는 이 지점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결국 우리가 20살 넘으면 뭐 부모의 유형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건 얘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럴 때는 논리가 부족해서 이거 아무래도 이거를 얘한테 결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논리가 발달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죽음의 그 의미에 대해서 그 각 학파의 입장에 대해서 쓰고 본인의 생각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이제 제 아이들뿐 아니라 뭐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많이 보지만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논리적이에요. 부모님은 공무원, 뭐 교사, 뭐 안정적인 거 해야 된다 이러지만 아이들은 요즘 트렌드는 그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권위를 잘 내려놔서 부모님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에게 그 인생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책을 보니까 부모님과 기질이 다르지만 어릴 때는 이게 부모님 양육 방식에 맞춰서 지내다가 사춘기가 지나면서 달랐던 기질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또 그로부터 부모님들이 되게 당황하시는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와 관련돼서 기억난 사례가 있으신지. 이런 사례는 대부분 아이들하고 노느라 집에 안 들어온다. 공부를 안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 애는 원래 굉장히 깔끔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애가 확 달라졌다. 네. 너무 낯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자세히 보면 아이는 원래가 활동적인 아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인 거예요. 부모님을 좋아했겠죠. 부모님이 또 해주시는 게 좋았고 그래서 부모님을 좋아해서 잘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향이 점점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드러나니까 이게 부모님의 이 조용하신 기질로는 충족이 안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을 따라 자전거 여행을 갔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굉장히 당황하죠. 우리 애가 저런 애가 아닌데? 그런 이제 사례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박, 오이 이렇게가 있으면 심으면 사실 이제 좀 비슷해요. 이렇게 덩쿨도 잘하고 이런 비슷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네가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오이는 이렇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려줘야지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은 이 땅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얘가 수박인 줄 알고 자꾸 땅에다가 오이를 놔두려고 그러고요. 오이인 줄 알고 자꾸 수박을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그 시기에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거니까 우리 애는 이럴 거야. 근데 사실은 애들은 이미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이들의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아이는 크는 거예요. 사춘기가 어려운 지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대드는 것 뭐 이런 것 외에도 또 다른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좀 사춘기에 대해 걱정하는 지점이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사춘기 중학생의 경우에 무기력하고 아무 생각 없고 막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춘기 아이들의 이런 마음 상태 어떻게 봐줘야지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가 한국에서는 거의 수포자인데요. 미국에 건너갔더니 아시안 수학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서 수학을 열심히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수포자도 수학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긍정 피드백이 잘 안 옵니다. 공부 200등에서는 시험 보자마자 이제 엄마한테 한숨 왜 공부를 이것밖에 못했냐 안 좋은 소리만 듣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시험이란 부정 피드백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긍정 피드백을 많이 해주다 보면 아이가 버릇이 나빠지거나 마음이 해이해지면 어쩌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긍정 피드백 준다고 해이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 피드백을 충분히 주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지적할 수 있는 쿠폰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 피드백을 많이 하는 걸 노력하기도 하지만 부정 피드백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적을 가지고 왔는데 아이는 이거 요번에 되게 잘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거는 왜 이래? 이건 왜 60점이야? 부모님은 이거에 단점을 찾아서 아이를 보강해 주려고 하는 말이지만 아이는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아이에게 말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긍정 피드백을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부정 피드백을 일단 좀 충분히 줄이고 하시는 것도 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춘기 아이들과의 소통이나 관계가 좀 틀어졌다면 그걸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책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제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비법 있다고 이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것들 비법 좀 소개해 주신다면. 가족 치료에서 쓰는 방법으로 PACE, PACE라는 방법이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Playfulness, 유쾌함. 그리고 A는 acceptance, 수용, 그리고 C는 curiosity, 호기심, 그리고 E가 empathy, 공감 이렇게 되거든요. 아이가 이제 들어와서 가방을 탁 이제 던지면서 말합니다. 나 학원 안 가. 그러면 P,
좀 유쾌하게 하는 거예요. 애가 가방을 훅 던졌잖아요. 그러면 왜? 아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약간 말투도 약간 그렇게 하는 거죠. A, acceptance. 일단 받아주는 거죠. 그래, 학원 안 가고 싶구나. 그리고 C,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너 그 학원 좋아하지 않았었나? 그러면 뭐 아이가 얘기하겠죠. 새로운 누구가 나를 뭐 따돌렸어. 뭐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럼 그래, 걔가 어떻게 따돌렸는데 뭐 이렇게 이제 뭐 물어보겠죠. 이 C 단계는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럼 너무 속상했겠는데 하고 다시 이제 그러면은 너는 그 친구 때문에 많이 속상한 거구나라고 본질을 이제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학원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아이가 이제 또 대답을 할 거거든요. 그럼 안 가라고 하든지, 아니 모르겠어 뭐 이러고 들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뭐 그래도 학원은 뭐 가야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아이가 그 솔루션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사실 바로 결론을 안 내려도 돼요. 그냥 들어가 버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거든요. 밥 먹으면서 아유 이제 좀 속상한 거 좀 풀렸어. 이것도 명랑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학원은 그러면은 이제 그만둘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섣불리 그만두지 않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들도요. 제가 숙제 많아서 힘들어서 그럼 그만두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이 다 다녀서 해야 돼요 라든지 막 이렇게 아이들도 계속 다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려면 일단은 조금 유쾌하게 수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그냥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 느낌을 받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매몰차게 하거든요. 부모님한테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일단 얻고 그러고 물어보셔야 이게 입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거 외에 또 사춘기 아이들과 좀 대화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좀 부모님들을 이제 대하다 보면 일단은 그 자리에서 자꾸 끝장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툭 던지기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옷을 여름에도 자꾸 긴팔을 입고 다녀서 너무 보기가 안쓰러운 거예요. 이 옷을 왜 벗어야 되는지, 학교 전체에서 지금 현재 하복을 입는 상태고,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해도 이게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툭 던지는 거죠. 내일 체육하는데 많이 덥겠네. 내일 온도가 몇 도라고 하던데. 이러면 그거를 듣는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그 옷을 입으면서 내일 뭐 온도가 그렇다는데 체육 좀 더울 수도 있긴 하겠네. 이러고도 뭐 입고 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럴 때 이제 다음에 갔다 와서 오늘 괜찮았어? 안 더웠어? 그랬구나. 이러고 또 넘어가고 내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냥 툭 던져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마치 부모님이 툭 던져준 말을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귀엽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툭 던지는 식으로 얘기해야 아이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 부모님들이 사춘기라는 시기를 우리 아이도 상처받지 않고 부모님도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가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 내 아이가 낯설어진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책의 부제가 사춘기의 파도를 내 아이와 함께 멋지게 타고 넘는 법인데요. 사실 사춘기는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주장이 세워지고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안 돼,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라고 강요하다 보면 바람을 정면으로 맞서면은 정말 태풍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살짝만 구멍을 뚫어주거나 옆으로 비끼면 이게 좀 쉬운 거거든요. 지나가면 되니까. 근데 그 사춘기에 구멍을 뚫어주는 과정이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하셔요. 잘못될까 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구멍을 잘 뚫어주고 인생의 주도권을 아이가 잘 줄 수 있도록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사춘기 아이를 받아들이고 부모님 스스로도 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성장시키는 것, 또 동시에 아이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쳐줘야 할 어떤 그 울타리,
를 잘 현명하게 쳐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두 가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많은 부모님들께 이 사춘기라는 이 시기를 정말 조금 더 의미 있고 평화롭게 지내가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최정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